잘 이해가 가시나요? 자, 사례관리의 발달 과정, 뒤에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책에 이렇게 따로따로 챕터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자,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등장 배경이나 발달 과정이나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발달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의 발달 과정,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타일시설화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타일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그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타일시설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일시설화가 진행이 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냐? 일단 첫 번째, 대형 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들, 특히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대규모 그런 정신병원이죠. 그런 시설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럼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식사 제공이라든지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거라든지 기본적 서비스는 제공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어요. 개별적인 욕구를 맞춰줄 수는 없어요. 이 획일적이고 인 서비스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개별적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설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개별적 케어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 지역사회로 나가고 이제 재활하고 하는데 이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문제가 한편으로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개별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크게 대두된 거죠. 그러면서 뭔가 비용도 절감하면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재활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하면서 필요한 뭔가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되면은, 이들이 사회적인 재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움직임에서 타일시설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타일시설화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나타난 거죠. 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개별적인 인권이 보장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묶음의 그냥 그 사람들인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존중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정말 굉장히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런 예전에 형제복지원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이제 과거사법 이런 것들이 통과됐잖아요. 자, 형제복지원 예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인권과 관련돼서 이 복지시설이 어떤 갖고 있는 폐쇄성, 이런 것들의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타일시설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일시설화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시설에서 나가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좀 더 개별적인 맞춤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럼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가 필요한 거죠. 관리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움직임에서 사례관리라는 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탈시설하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갔더니 기존의 시설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를 전혀 아무것도 지역사회 내에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아무리 인권의 문제가 있어도 시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약물 관리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 약 주고. 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린 지역사회로 내보냈어요. 그럼 지역사회 안에 그런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를 이들에게 조정하거나 연계하거나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 그래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뭔가의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게 탈시설화. 그 탈시설화는 대체로 이제 정신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셔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 사회에는 이렇게 정신장애라든지 아니면 그냥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또는 노령의 그런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이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가가 축소가 되면서 그쵸 레이거노믹스 또 영국에선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지가 축소가 되면서 음, 또 그 복지가 축소가 되는 그 시점은 세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사회적인 양극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는 게 IMF 이후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그런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노숙인의 문제, 빈곤의 문제, 그럼 뭐 에이즈 환자의 문제, 특히 영국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뭐 노인, 뭐 장애인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복지관에 찾아와야지만 그나마 제한된 복지관의 그런 역량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는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례 관리라고 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례 관리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걸 많이 해요. 방문 이런 것들. 그래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대인 서비스 전달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된 게 사례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5년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뭐 정신보건법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강제 입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개인의 어떤 결정권과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입원시킬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시설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저도 대학을 다닐 당시에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자원봉사했던 정신병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 살면서 뭔가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체계, 그래서 지금은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뭐, 그 다음에 소규모의 시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 안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례관리라고 하는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등장되고 소개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 등장 배경 뭐 앞서서도 얘기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탈시설화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쭉 얘기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분산된 서비스,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들은 찾아가지 못해요. 찾아가지 못한다. 그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은 필요로 한 서비스를 누군가가 목록화하고 조정하고 통합시키거나 연계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랬을 때 1차 집단, 즉 가족의 부담은 줄어드는 거예요. 정신장애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보호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낮 동안은 뭐 그런 주간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생활하시고 보호자가 없을 때에는 뭐 잠깐 시설에 입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뭐 다른 봉사원이 가서 이들의 그 일상생활을 돌봐준다거나 뭐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뭐 다른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집단인 가족의 부담을 정말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분산된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연계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특히 탈시설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 분권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역사회 즉 지방단체 그렇죠?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부의 그런 역량,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방 분권화, 지방자치가 되면서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그런 어떤 재정적인 자립도의 문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차가 심한 곳, 즉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 사회 안에서 이런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즉 공공의 재원, 그다음에 민간의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 혹은 재원 이런 것 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흐트러져 있는 많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이 사회복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사례관리 방법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지다원주의라는 얘기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례관리가 등장하면서 복지다원주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자원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복지기관의 공식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복지다원주의. 또 이게 또 사례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복지 재정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조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지방 분권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사례 관리 얘기하면서 계속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즉 보호의 연속성,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정성 보장, 보호의 연속성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지만 예전에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 어땠다 그랬어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요것만. 그죠?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종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욕구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서비스 개입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앞서 예전의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요.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가 뭐가 되는 게 문제라 했어요. 중복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효율적으로 비용이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 제공 방식이 사례 관리예요. 그래서 단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다 종합적인,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 중복 및 단편의 문제를 피한다.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제 사례 관리가 나타났고 사례 관리의 발달 과정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역시 뒤에 말씀드린 이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하고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의 특징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수요자,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고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바뀌었다. 즉,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계속 제가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방문, 가정 방문,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웃, 바깥으로, 리치. 다가간다, 접근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한다. 단편적인 서비스는 해결이 안 돼요. 복합적인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서비스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중복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중복된 그리고 단편적인 지속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에 대한 뭔가는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 자,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비스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ABC 클라이언트에게 원하는 게 다르니까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다. 사례 관리는 자, 또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에 오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거 제가 2장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생활하는 환경에 개입을 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이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필요한데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결시키고 가능하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을 고려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이 사례 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집중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관리는 서비스 자원이죠. 그리고 자원이잖아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 발굴된 서비스 자원이잖아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어떤 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된 서비스는 연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원에 대한 관리다. 강점을 기반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해결받길 원하시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어때? 만족스럽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네,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서비스를 계획할 때 클라이언트가 같이 참여해요. 참여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이렇게 충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주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치료보다는 욕구 충족 및 보호가 포커스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하고 조정하고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니터링까지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러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사례 관리는 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즉 내가 맡고 있는 사례자, 즉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느 정도로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서비스 계획하고 또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 관리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무한돌봄 이런 거, 무한돌봄 센터, 무한돌봄 네트워킹 뭐 이런 센터 이름이 이런 것들도 많아요. 예전에 이제 무한돌봄 센터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한돌봄이잖아요. 말 그대로 무한돌봄. 기관의 책임하에 무한적인 복합적인 욕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거, 그러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는 거,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례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